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비밀 문서를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보냈던 하이마스 유도 로켓과 엑스칼리버 포탄과 같은 시스템들이 러시아군의 제밍 시스템 발전으로 성과를 올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서방 국가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하이마스 유도 로켓 시스템의 명중률이 최근에 10%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사용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GPS 항법 시스템을 바꾸는 조치를 취했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유도 로켓의 명중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방산 무기를 늘려야 하지만 방위비가 태부족한 이들 국가들이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미국 방산 무기들보다 성능은 좋은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딱 맞는 무기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포착한 루마니아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방산 무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 신궁과 흑표 전차에 이어서 루마니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루마니아는 누구보다 무기 도입 사업을 다방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에서 한국의 무기체계, 즉 K9 자주포, 흑표 전차, 레드백 장갑차에 이어 이번에는 패트리어트 방어 미사일 체계를 대체할 천궁 2해까지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 BSDA 2024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1조 원대의 신궁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한 루마니아가 나토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방어망 통합 사업에 참가하면서 천궁이 도입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패트리어트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루마니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전할 움직임을 보이자 루마니아는 그 공백을 메울 대안, 즉 성능이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신속, 정확하게 배송해줄 대안이 최근 루마니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LIGNX1은 사우디 수출 1등 공신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1을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 무기 현궁 등을 전시하며 첨단 유도 무기 기술력을 선보였는데요. 이 자리에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부 장관까지 방문해 한국 방산에 큰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마니아는 기갑 장비에 대한 전력 증강이 시급하지만 러시아가 폭격기나 전술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장거리 공격을 강화하면서 대공방어 미사일 전력이 약화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자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패트리어트는 가격도 비싸지만 주문량이 밀려 있어 지금 주문을 한다고 해도 10년 이후에나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렴하고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한국의 천궁이가 패트리어트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인데요. 패트리어트는 발당 60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천궁은 발당 17억 원 정도로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개발된 나삼스가 천궁이의 유력한 경쟁자이긴 하지만 공대공 미사일의 기반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없고 사거리와 요격거리도 짧아 항공이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특화되어 루마니아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이 개발한 유도무기 시리즈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워낙 체계가 비싸고 미국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과 수출 승인까지 필요해 국방비가 부족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는 달리 정치적인 외풍이 적고 경쟁 입찰보다는 자신들에게 맞는 적절한 무기를 선정해 현지 양산으로 무기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천궁의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5년간 1, 2단계로 나눠 중단거리 방공미사일 41개 포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입찰 마감은 내년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진 경쟁 모델은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패트리어트와 프랑스에서 개발된 VL 미카 그리고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에로우 시리즈가 있습니다. LIGNX1은 루마니아가 천궁이를 선택하면 현지 방산 업체와 협력해 현재에서 핵심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나 차량 등은 루마니아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천궁이 체계를 통합할 수 있어 현지 방산 업체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루마니아의 천궁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영국의 유력 군사 매체가 한국의 천궁이가 루마니아의 선택지 중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보도를 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영국 군사 매체 제인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미사일이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제인스는 대한민국에 개발한 기갑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또 다른 무기 체계인 천궁이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도 수출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며 그 이후로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가 철약하고 있지만 너무 비싸고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면서 천궁2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개발한 S-400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가 실전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자리를 천궁2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영국 매체 제인스는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루마니아도 천궁이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공방어 무기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며 전 세계에서 몇 개국 정도만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패트리어트의 대안으로서 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아 더욱 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천궁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와 탄도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대공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방공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제대로 방공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워 대한민국이 개발한 천궁2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정밀유도 무기 체계가 러시아의 재민 기술 발전으로 인해 명중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서방 국가 모두에게 커다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GPS 시스템을 적용한 포탄과 유도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GPS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스톰 쇄도우와 스칼프 순항 미사일은 GPS 유도가 아니라 관성항법 장치와 지형 프로파일 매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러시아가 이 정도 미사일은 대공 방어망으로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마저도 러시아가 1년 내 차단할 시스템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방에서 지원받은 강력한 무기 체계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죽하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제밍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멍텅구리 포탄으로 바꾸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나타난 미국 하이마스의 문제점과 러시아 제밍 시스템의 발전은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고 결국 비싼 유도 무기 체계들을 사느니 가성비 좋으면서 성능도 좋은 무기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하자 폴란드가 도입하고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과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북한에게 대량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발했으며 전술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유도 로켓까지 개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자전 능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으며 미국의 기술 지원 거부로 인해 자체 개발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전지구적인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GPS 전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 GPS는 오차가 심해 군사용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코드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이를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KTS-SM 전술 탄도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당 10억 원 이하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면서도 북한의 재전파에 강력한 성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밀리터리 GPS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체 개발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천무1을 자체 개발하는데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기어코 자체 개발을 해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재민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 항재민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갖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현무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양산했는데 GPS 재밍 능력에도 강력한 명중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관성항법 장치를 개발해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전자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산 항재밍 시스템은 발사되고 표적까지 이동하면서 미국의 GPS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유럽 등 모든 지리정보 시스템을 촬영하며 전방에서 강한 재밍 시스템이 발사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파수 도약을 실행합니다.
재밍이 들어오면 전파의 세기가 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변의 약한 전파를 수신해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관성항법 장치를 수용하고 반도체로 개발하는 한편 높은 충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상당 부분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대 초에는 국산 GPS 모듈을 개발해 각종 유도 무기에 장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이 군사용 특수 코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무다연장 로켓에 사용되는 유도,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물론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이전부터 항제밍 시스템까지 개발한 한국의 방산 무기, 그 눈물겨운 노력과 저력에 대해 놀라울 따름입니다. 끝으로 영국 군사 매체 제인스의 전망을 소개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부터 천공2 시리즈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투입했다. 이것은 남의 기술을 따라하는 튀르키예가 접근할 수 없는 고성능 무기체계라 웬만한 나라들은 개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능과 가성비 두 가지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천공이가 이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터키는 손가락만 빨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장면입니다. 한 전차가 드론 공격으로 얻어맞고 포탑을 빙글빙글 돌며 폭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전차의 정체는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T-90M 전차였습니다. T-90M 전차는 사실상 개발에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 아르마타 전차를 제외하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차가 마치 음주운전이라도 하는 것처럼 폭주하다가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전차의 실태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물론 미국이 자랑하는 전차도 어이없는 성능을 보여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 흑표 전차는 폴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루마니아와 수출 협상 중이며 루마니아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동유럽 국가 역시 K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 K 전차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가 세계 최고라는 미국 전차 대신 한국의 K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 루마니아에 이어 다급히 한국 K 전차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또 어디인지, 전차의 포탑을 통제하지 못하고 회전하는 모습을 일명 디스코 헤드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보신 장면은 러시아의 자존심이라는 T-90M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고 굴욕적인 디스코 헤드를 선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우크라이나의 습한 날씨로 인한 응결 현상 때문에 전자장치가 망가지는 사례가 늘고 있고 미국이 보낸 포탄 역시 우크라이나에는 맞지 않는다는, 미국이 보낸 포탄은 폭발력이 아니라 관통력이 좋은 포탄이라 17발의 포탄을 쏘고도 건물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폭발력이 약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 전차는 세계적인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현지에서 진행된 한국 K 전차의 성능평가 시연 영상이 공개되자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은 K 전차의 실성능에 상당한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가 첨단 기술로 무장한 K 전차의 성능을 보고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는 소련 시절 제작된 T-55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TR-85 전차만, 이 전차들은 현재 러시아군의 전차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퇴물 전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충격을 받은 루마니아는 가장 먼저 전차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부터 K 전차 300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루마니아 동부 훈련장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이 테스트에서 K 전차는 전속력 질주, 전속 후진, 급선의 기동, 기동 중 사격 등 특히 루마니아의 훈련장에서 진행된 장거리 사격에서도 우수한 명중률을 보여줘 현장에서 보던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는 미국의 대표적 전차인 에밀 에이브람스 대신 왜 한국의 K 전차를 선택한 것일까요? 앞서 루마니아는 미국으로부터 에밀 에이브람스 54대를 구매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험지 돌파 능력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테스트 영상을 보면 K 전차는 험지에서도 포격을 하면서 화려하게 달리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화려하게 달리던 K 전차가 그 자리에 멈춰 앉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 전차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로 차체를 낮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애물을 돌파하기 전에 접지면을 늘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어 험지 극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처럼 K 전차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는 물론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과 출력에 비해 가벼운 전차 무게로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런 장점을 이번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를 통해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을 위해 무게를 줄여야 했고 이로 인해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K2 전차는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 영국의 챌린저 E와 같은 중전차들과 비교하면 장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가 방어력이 부족하다며 무게를 늘려도 좋으니 방어력을 강화해달라고. 하지만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개된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영국에서 공개한 챌린저 E를 타고 달리던 우크라이나군은 갑자기 챌린저 E가 멈춰버리자 당황합니다. 얕은 도랑을 건너려던 전차가 갑자기 도랑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 취재를 위해 전차에 탑승하고 있던 영국 매체 더선의 기자는 도랑에서 애물단지가 돼버리니 챌린저 E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는 챌린저 E 전차의 기동성에는 문제가 많다. 계속해서 진흙에 걸리고 있다. 부드럽고 깊고 풍부한 우크라이나의 흑토가 이번 전쟁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영국이 보내준 챌린저 E 전차는 꽤 정밀하지만 너무 무겁고 출력이 부족해 진흙밭을 만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도랑을 건너려다가 전차 하부가 완전히 진흙밭에 빠져 이후에도 챌린저이는 어떻게든 탈출해보려고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안간힘을 썼지만 진흙 밑에 더욱더 깊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이게 만약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면 러시아의 포격을 피해 군인들은 전차를 버리고 도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챌린저이는 높은 명중률과 두터운 장갑을 두르고 있는 우수한 전차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지형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차는 챌린저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정도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뻘밭에 한번 빠지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면서 전차의 기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폴란드 군인들이 나토군 연합훈련인 드래곤 24훈련장에서 실제로 K2 전차로 훈련을 해보고 나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폴란드 군인은 K2 전차가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2 전차는 중형 전차로 적당한 무게를 갖추고 있다. K2 전차는 질척거리는 땅에서도 제대로 기동했다. 정말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말이다. 이번 훈련은 K2 전차 장비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 전차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 전차에 비해 더 우수하고 효율적인 무기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군인 역시 K2 전차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전차이다 라고 호평합니다. 나토 연합 훈련에서 K2 전차는 300km을 주행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K2 전차의 항속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인 450km이기 때문에 300km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기름을 넣으면 450km를 달릴 수는 있어도 중간에 전차의 궤도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은데 나토 연합 훈련에서 K2 전차는 300km를 항속하면서도 궤도가 훼손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진흙밭이 된 야지에서 이렇게 300km를 무사히 완주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의 K2흑표 전차와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동시에 운용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들 3개의 전차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밖으로는 이들 3개의 전차가 모두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훈련 테스트 결과를 보면 K2흑표 전차는 산악과 설원, 진흙, 평지에 상관없이 현수장치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고성능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명중률까지 높아 K2흑표 전차를 주력으로 도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도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번 나토 훈련 이후 폴란드 군인들 사이에서 K2 전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이런 반응들은 유럽에 곧 전해질 테고 자연스럽게 K2 전차에 대한 흥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에서 K2 전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슬로바키아가 K2 전차 100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슬로바키아는 지난 2년간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무기의 중간 기지 역할을 했고 서방에서 포탄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길목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의 1순위 침략 대상국 중 하나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 같이
2년 전 우크라이나에 낡은 전차를 보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전차를 물색 중이었습니다. 일단 슬로바키아군은 미래 전차 도입 사업에 104대의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개의 전차 부대를 빠르게 구성할 52대의 전차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물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K를 도입하고 1년 이상 최전방에서 야전 경험을 해본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제 슬로바키아도 K 전차를 자신들의 전차 도입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 전차 도입 사업의 경쟁자로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최신형과 한국의 K2흑표 전차가 유력하며 슬로바키아의 인접국인 폴란드가 현지 생산하게 될 K2흑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신형 전차는 대당 600억 원인데 사실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비싼 전차를 살 여력이 되지 않고 심지어 이웃 헝가리가 독일의 신형 전차를 주문한 지 4년 만에 딱 1대만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비싼데 일도 늦게 하기로 유명한 독일 방산 업체와 거래를 하느니 성능도 가격도 좋은 한국이 좋은 대안으로 고려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생산된 지 40년 이상 된 낡은 전차를 운용하고 있기에 한국의 K를 실제로 운용해보면 입이 쩍 벌어질 텐데요. 심지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로 이어지던 K 전차에 대한 관심은 이제 슬로베니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은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 더 이상 사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K 방산을 견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이 아무리 K 방산을 견제해도 한국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할 줄 알았던 독일과 프랑스 방산 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가성비와 공급 속도는 물론 무기의 성능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지금 한국 방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막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올해 폴란드가 한국과 2차 방산 무기 도입을 확정짓게 되면 이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최상위권 모델로 꼽히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키는 K9은 이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으로부터 기술 부품을 수입해 현지화 버전 T155를 생산 중이며 호주 30문, 폴란드 차체 100대, 인도 100문, 핀란드 48문, 에스토니아 12문, 노르웨이 24문 등 세계 각국이 K9를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국가는 바로 인도입니다. 최근 K9 100문을 전력화한 인도의 반응은 특히 좋습니다. 여기서 잠시 인도의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면 인도는 분명 큰손이지만 많은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협력을 어려워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료와 기업가 간 비리가 만연하고 업무 처리 속도도 느리다는 악평이 자자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인도는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무기 모델도 인도 현지 생산 딱지가 붙자마자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함께 K9를 개발한 한화디펜스가 인도 자주포 사업을 따냈을 때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사업 관리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도를 사업 파트너로 삼으면 납기 지연과 제품 불량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화디펜스는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K9를 납품했고 불량률도 낮았습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인도 현지 K9 생산 라인을 찾아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이후 인도 정부는 K9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인도, 중국 국경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인도 역시 좋은 무기를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배치한 것입니다. 인도 군사 전문가와 국민들은 무력 충돌 시 K9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격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인도 중국 국경 지역은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겠죠.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가 인도의 K9에 대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특집 기사까지 냈습니다. 중국 신화 웨이보의 군사 전문 신화 군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K9 자주포가 카탈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조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K9은 중국산 PLG,
K9-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 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다.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K9은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육문 중 절반이 파괴됐는데 K9를 파괴한 것은 북한의 구식견인 곡사포였다. 일부 국가가 K9를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다. 하지만 중국 매체의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76.2견인포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강력한 122 방사포였습니다. 또한 방사포 포격으로 파괴된 K9은 단 1문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K9 사문으로 북한군을 타격했습니다. 북한군 방사포 진지를 공격한 K9의 탄착군 분석 결과 실제 성능이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도 등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술 제공 때문에 K9를 구매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튀르키예는 K9 부품과 기술을 함께 도입했으며 호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독일 PGH-2000 등과 경쟁을 벌여 선정된 것입니다. 즉, 엄격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황당한 주장은 중국의 PLG-5의 성능이 K9를 압도한다는 대목입니다. PLG-5 개발사 중국 북방공업엔 YNCO은 PLG-5가 15초 동안 1문 TOT, 타임 안타것 1문의 화포가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각도로 사격해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것. 하지만 이 조롱은 1년 뒤 업보가 되어 중국의 무기를 조롱하는 사례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공개한 PLG-5 훈련 영상을 보면 100% 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성능 비교는 말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영상 속 PLG-5는 궤도 후미에 고인목까지 받쳐둔 상태에서 사격했는데요. 그런데도 차체가 뒤집힐 것처럼 흔들립니다. 반면 K9는 어떠한 보조장치도 없이 사격했지만 미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성능 차이는 해외 평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K9는 전 세계에서 1600문이 운용되고 있지만 반면에 중국의 PLG-45 PLG-5 이전 모델은 단 128문만이 수출됐고 거의 중국 내 내수용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출 시장은 물론 심지어 자국 군대에게도 홀대받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K9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이것이 중국 군사 전문 매체에 빗나간 헛발질에 각국 군사 전문가의 조롱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제조한 K9 바지라를 아예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북부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인도군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인데요. K9 자주포의 성능에 만족한 인도군은 얼마 전 K9 자주포가 더 필요한지 군부대를 통해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K9 자주포 100문 추가 도입 계약이 인도 내각안보위원회의 의제에 올랐습니다. 이 계약건은 인도의 6월 내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인도의 추가 주문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인도 국경 지역에서 K9의 성능 때문에 질려버린 상황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화력이 K9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로 K9 자주포를 추가 수출하는 2차 계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과 인도의 움직임에 중국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K9 자주포 추가 계약 회방을 놓겠다는 것인데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K9이 중국 자주포보다 못하다고 폄하했었는데 이제는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중국의 이 같은 대응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인도는 한국에게 2차 계약이 맺어지면 이번에는 자주포 생산과 도입뿐만이 아니라 한국 육군의 포병학교에 인도의 인력을 파견해 전문적인 자주포 운영 교육까지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얼마나 K9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중국은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주포 때문에 그간 공개를 꺼리던 J-20까지 배치해서 공개해버린 겁니다. 지난달 인도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격한 다툼을 벌이는 필리핀에 전함 3척을 파견해 관심을 끈 데 이어 이번엔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의 5세대 스텔스
젠제이 20 전투기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현지의 NDTV와 홍콩 명보는 지난 6일 미국 군사정보 분석업체인 올소스 애널리시스가 위성으로 중국 티베트 자치구 내 시가체 공군 기지를 촬영한 내용을 분석해 중국이 인도 국경 지역에 제20 전투기를 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소스 애널리시스가 찍은 사진을 보면 8대의 제20 전투기와 6대의 제20 전투기가 비행장에 계류돼 있고 1대의 KJ-600 조기 경보기도 함께 포착됩니다. 사실 상대국에게 최신형 전투기가 찍혔다는 자체만으로도 대굴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제20 전투기가 서방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온 중국이 위성 촬영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티베트 자치구 내 시가체 공군 기지 내 외부 공간에 제20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아주 의외라는 점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것이 중국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으로 제20 전투기를 개발했으나 아직 그 성능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은 2022년부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순찰 비행에 제20 전투기를 투입해 미국의 F-35와 근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꽁꽁 숨겨두고 있는 제20 전투기를 굳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인도는 중국이 인도하시마라 공군 기지와 불과 290km 떨어진 중국 시가체 공군 기지에 제20 전투기를 배치하자 인도 공군을 겨냥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불쾌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유도미사일 구축함 델리오와 유조선 샥티오, 대잠 호위함 킬타노를 포함한 인도 전함 3척이 필리핀 마닐라 항에 도착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집권 이후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인도 전함이 필리핀을 방문하자 이 일은 당시 중국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제20 전투기를 배치했으니 인도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없는 것인데요. 인도는 지난해 5월에는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과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과 국방 협력도 강화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중국은 인도가 시로 지배 중인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약 3,500km을 경계로 두고 있으나 아루나찰프라데시주는 정확한 국경 없이 실질 통제선의 레이시를 경계로 하는 탓에 양국 충돌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제20을 국경에 배치했지만 이마저도 공갈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형 전투기 제20의 실전 성능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K9자주포 배치에 대응으로 최신형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우스운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지대공 무기 도입까지 고민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았던 대만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최근 암초를 만나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1월 대만 국민당의 한 의원이 한국 대표부와 국정원에 정체모를 USB를 전달했습니다.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 하이콘을 만든 대만국제조선공사 CSBC에 대우조선해양현 하나오션의 기술이 유출됐다는 폭로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 사건은 국내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결국 경찰은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어씨 등 2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는데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근무 당시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S사로 이직했고 이후 도면을 대만 측에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지 20여일 후 하나오션 측은 이런 해명을 내놓습니다. 대만에 유출됐다고 알려진 도면은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입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한국재판부는 하나오션 측 의견을 종합해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잠수함 사건의 진상과 내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 사태 때처럼 경제 보복을 할 것을 우려해 한국이 잠수함 도면 유출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설도 있으나 그럼에도 대만으로 넘어간 이천 쪽 분량의 잠수함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인도네시아에 1조 1,600억 원의 세 척을 판매한 DSM이 1400 모델이란 점은 확실합니다. 또한 대만이 한국 잠수함 설계 도면을 입수해 자국의 잠수함을 건조하려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대만 독립 노선을 표방하는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중국으로부터 노골적인 침공 위협을 받아온 대만은 독자 잠수함 건조에 국가적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대만 상륙에 앞서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압도적 해군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서도 잠수함 전력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독자 기술로 건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만은 그간 잠수함의 해외 구매는 물론 독자 건조에 이르기까지 가진 방법을 고려했지만 줄곧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왔고 대만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나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중국의 강력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 대만은 자국이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해온 잠수함 하이쿤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16년 총통 취임과 함께 시작한 신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무려 7년 만에 첫 번째 결실을 선보인 것이라 민진당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국민들도 흥분했습니다. 대만은 2,500톤급 하이쿤함의 부품 중 40%가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홍보했고 앞으로 2026년까지 계속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착착 진행되는 줄만 알았던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한국 잠수함 기술 훔쳐갔다고 의심받는 대만이 미국에 뒤통수 당하며 발칵 뒤집힌 겁니다. 대체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것인지, 미국이 건 태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의 장점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커다란 암초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대만이 겉으로는 대만 자체 기술로 건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은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부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잠수함 건조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 내에서조차 잠수함 건조 기술이 부족한 대만이 미 방위산업체들의 호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체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비용과 기술적 문제 때문에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 7대의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매년 1대씩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대부분의 전투 디지털 핵심 시스템을 미국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 핵심 부품의 개발 비용부터 테스트 비용까지 모두 대만이 부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대만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대만이 높은 위험 손실 부담을 떠안고 시작하는 한마디로 불리한 사업 구조로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기야 대만 국방부가 잠수함 대당 건조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했지만 미국은 대만 해군이 제시한 불만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했고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지금 대만 의회를 대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총 7척의 잠수함 건조 비용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만일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총 7척을 건조하려던 애초의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국이 3,000톤급 잠수함을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도 빠르게 심지어 납기일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척척 건조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국은 지난 2018년 대우조선에서 첫 독자 설계 건조 잠수함인 3,000T급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하면서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대략 1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만이 지금 건조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잠수함은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보다 1,000톤이나 작은 2,000톤급이며 길이는 70m로 소형입니다. 더구나 수직 발사 체계도 갖추지 않은 버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애를 먹느니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면 될 것을 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소박한 수준입니다. 다만 미국의 지원으로 해저에서 착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성능의 X자 항타를 장착하고 있어 중국 해군이 운용하는 핵잠수함의 헌터킬러 임무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3,000톤급 일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대당 8,500억 원이었다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잠수함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1.1조 원대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국 업체의 도움을 받은 대만은 여기에 잠수함 전용 부품 설계 비용, 부품 수입 비용, 미국산 미사일과 MK-48 어뢰 도입 등에 2조 1,300억 원을 지출했고
이 때문에 초도함 건조비에만 설계비와 건조비용 등을 합해 무려 2조 2,400억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대만보다 1,000톤이나 높은 3,000톤급 잠수함 초도함 건조 비용에 사용한 비용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업비를 지출한 셈입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3,000톤 잠수함보다 배수량, 길이, 성능, 탑재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소박한 대만의 2,000톤급 잠수함 초도 비용에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대만 의회가 펄쩍 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전히 대만에서 잠수함 건조 문제는 민진당과 국민당의 첨예한 논란거리인데 말입니다. 중국의 예상되는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자 잠수함 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진당과 과도한 예산 및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국민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난 대만 총통 선거 때 잠수함 건조 문제는 선거전 내내 최대 쟁점 중 하나였을 정도로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잠수함들의 예상 단가가 처음에는 1조 3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계산으로는 무려 1.7조 원으로 상승해 대당 단가가 6,700억 원이나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대만 정부를 더욱더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당이 반대하고 대만 국회가 곤란하다고 해도 대만으로서는 미국 방산업체의 도움 없이는 잠수함 건조가 안 되니 돈이 더 들어가도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잠수함과 같은 첨단 방산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과 핵심 부품 수입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어느 정도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초도함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만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체 기술이 없다는 점이 이렇게 억울한 겁니다. 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대만 잠수함 사업을 수주에 부르는 게 값인 부품을 파는 중입니다. 올해 초 HD현대중공업은 3,000T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서명식을 개최했는데요. 보통 인도 서명식에는 해군, 방위사업청, 조선사 정도가 참석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폴란드, 페루 등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 2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수상함, 잠수함 등 K함정 수출이 유력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와 HD현대중공업은 주요 고객을 초청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돼 전력 배치를 앞둔 잠수함의 실물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신체호함뿐만 아니라 진수를 마치고 시험평가 중인 이지스 함정 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까지 둘러본 주한 페루 대사와 캐나다 고위 관계자는 잠수함 내부까지 직접 둘러볼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했고 지난달 28일 HD현대중공업은 페루에서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호함 인도 서명식에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